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크 우주는 진공이야. 반박시 내 말이 맞음. 크크로 삥뽕. 당연히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진공보다는 훨씬 더 진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주는 과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일까요? 만약 성운 등의 가스나 암흑 물질 등을 제외한다면 우주에는 1세제곱미터당 한두 개의 수소 원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소 원자들을 없앨 경우 진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진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진공 요동에 의하면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입자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이용한 이론이 바로 호킹 복사이죠. 방사능, 방사선, 방사성, 셋 다 비슷한 말인데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우선 방사능은 원자핵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방사선은 무엇일까요? 방사선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선과 베타선 같은 입자선 또는 감마선 같은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사성은 무엇일까요? 보통 방사성 물질과 같은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그냥 방사능을 가진 성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라늄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우라늄이 가진 원자핵이 붕괴하는 성질은 방사능, 우라늄이 붕괴하며 방출하는 알파선은 방사선, 우라늄 자체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혀의 미래로 맛을 느낀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일까요? 물론 미래로도 6가지의 맛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맛의 80%는 후각이 담당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매운맛과 떫은 맛은 각각 통각과 압각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미래로 느끼는 것이 아니기도 하죠. 그렇다면 혀의 미래로 맛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뇌는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진공 요동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자들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우리의 뇌와 똑같은 입자들이 생성됐다가 잠시 후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볼츠만 두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볼츠만 두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라는 기억을 가진 볼츠만 두뇌일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볼츠만의 주장대로 우주의 낮은 엔트로피가 통계적 요동 때문이라면 우리가 볼츠만 두뇌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류인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옳다면 볼츠만 두뇌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 충치는 뮤탄스균이 당분을 분해한 뒤 생성된 젖산이 치아 표면을 녹이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뮤탄스균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구강 내에 뮤탄스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충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뮤탄스균은 치아의 범랑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구강 내에 존재한다면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아기는 어떨까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의 입에는 뮤탄스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후 31개월까지 뮤탄스균에 감염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다른 미생물 때문에 자리를 잡기가 어려워 평생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순간 이동은 가능할까요? 우선 양자 얽힘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스핀이 측정되는 두 입자가 있을 때 하나의 입자가 측정되어 결과가 정해질 경우 다른 입자도 동시에 그 결과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죠. 실제로 그 사례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상 순간 이동과 다를 게 없는 셈인데 그렇다면 인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정보를 양자화하려면 현대의 컴퓨터로는 수억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네요. 여기 한 잼민이가 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응애, 나 아기 잼민. 빨리 스테이크 내놔. 이 잼민이가 칼로 고기를 가른 순간 아니 고기에 피가 그대로잖아. 사실 이것은 피가 아니라 동물의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공기에 노출될 경우 붉은색으로 변하고 열을 가하면 색이 더 진해지는데 이 때문에 피로 오해받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빨갛죠? 우리는 일상에서 에탄올을 쉽게 접합니다. 특히 술을 통해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득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험실에 있는 에탄올은 왜 못 마시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실험실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먹으면 안 되긴 하지만 에탄올은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보통 순도가 높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공업용 에탄올에는 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희석시켜 술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막기 위해 공업용 에탄올에는
소량의 메탄올이나 데나토늄 벤조에이트 등을 첨가해요. 메탄올을 섭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댓글을 참고하시고,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는 스위치 게임친 맛이 나므로 실험실에서는 에탄올을 마시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불을 끌 때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불에 타는데 왜 물은 연소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물이 이미 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소가 산화된 것이 물인데, 쉽게 말하자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타고 남은 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나무를 태워서 나온 재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듯이 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머리는 언제 감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관련된 투표를 올려보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적으로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감는 것이 더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녁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아침에 머리를 감을 경우 대부분 헤어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은 단백질로 이루어진 모발의 큐티클을 손상시켜요. 또한 머리를 감은 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피지가 분비되어 자외선이나 기타 유해 물질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데, 아침에 머리를 감을 경우 이것이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낮에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등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기 어렵게 되기도 하죠.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셨나요?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별에서 온 빛은 일반적인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전파 망원경과 같은 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적색 편의에 의한 것입니다. 우선 도플러 효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구급차의 사이렌이 쉬운 예시입니다. 파동의 근원이 움직일 경우 그 물체가 내보내는 파장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불러요. 적색 편의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에서 오는 빛은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볼 때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적색 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로 그 반대는 청색 편이라고 한답니다.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아니, 크크 그거 다 똑같은 방사선 아님? 물론 셋 다 이온화 방사선이라는 특징은 있지만 사실 매우 다릅니다. 우선 알파선과 베타선은 입자선이고 감마선은 전자기파입니다. 아니 그럼 어쨌든 알파선이랑 베타선은 똑같은 거 아님?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선은 원자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베타선은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투과력의 차이도 있습니다. 알파선의 투과력이 가장 낮고 감마선의 투과력이 가장 높죠. 아, 이제 이해함 감사. 매운 음식은 아주 중독적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매운맛이 통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겁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경우 뇌는 몸이 열을 느낀다고 감지하는데 이때 엔도르핀과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엔도르핀은 유명한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수십 배가량 강력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엄청나게 중독적인 것이죠. 인간의 면역 체계는 보통 해로운 것에 대한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면역 체계가 엉뚱한 것에 대해 항체를 형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알레르기가 생기는 원인인데, 이렇게 되면 항체는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을 분비합니다. 이때 염증이 생겨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강철을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이 강철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강철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강철은 탄소 함유량이 0.035에서 1.7%인 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철에 탄소를 넣는 것일까요? 탄소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철을 순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칼로 잘릴 정도로 아주 무릅니다. 그럼 탄소가 많이 들어간 철은 어떨까요? 이러한 철은 무쇠라고 부르는데 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서지기 쉬워져요. 아 참고로 이건 저도 조사하다가 발견한 건데 강철이 강할 강의 쇠철이 아니라 강철 강의 쇠철이라고 하네요. 알레르기 등에 의해 히스타민이 분비됐을 때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경우 이것은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항히스타민제를 먹을 때마다 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스타민의 다른 역할과 관련이 깊습니다. 히스타민은 수면에도 관여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히스타민이 활성화되고 자고 있을 때는 비활성화됩니다. 그런데 항히스타민제는 혈내 장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이것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졸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요새 나오는 신형 항히스타민제들은 혈내 장벽을 넘을 수 없어 졸리지 않답니다.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생성시키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염산과 수산화소듐 수용액의 중화 반응이 있죠. 말로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 중화 반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치질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치약은 이빨의 산을 중화시켜요. 또한 샴푸 후 컨디셔너를 사용하는 것도 중화 반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죠. 산화 환원 반응은 두 화학종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모두 이 산화 환원 반응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소 반응은 빠른 산화 환원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산화 환원 반응은 꼭 산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름부터가 산소를 연상시키고 불에 탈 때도 보통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산소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타이타늄과 마그네슘이 질소를 통한 연소 반응이 있죠. 곱슬머리를 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데기와 파마인데 이것들은 어떤 원리인 것일까요? 우선 고데기는 열을 이용하여 머리카락 사이의 수소 결합을 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수소 결합은 물과 접촉할 경우 다시 형성되어 그렇다면 파마는 어떨까요? 파마의 경우 모발의 이완화 결합을 끊습니다. 즉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모발의 화학 구조를 영구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과정 모두 큐티클 손상은 필연적이니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수는 산화, 디테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가 중수소 원자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때문에 일반적인 물과는 조금씩 다른 성질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중수는 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바로 원자로의 중성자 감속제로 쓰여요. 참고로 중수에서는 단맛이 난다고 하네요. 게임 배틀그라운드에는 아드레날린 주사기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점점 체력이 회복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도 그럴까요? 아드레날린은 투쟁 도피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것이 분비됐을 때는 근육으로의 포도당 공급을 촉진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즉 배그는 이러한 효과들을 확실하게 구현한 셈인데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주사를 통하여 이런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현실에도 에피펜이라는 아드레날린 주사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원래 알레르기 치료제이고 설령 주사했다 하더라도 확연한 효과가 있지도 않으며 이런 식으로 오남용할 경우 심장병이 생기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성미자는 작고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며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아원자 입자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어디 실험실에서나 쓰일 것 같지만 사실 중성미자는 항상 여러분 근처에 존재해요. 태양 등에서부터 오는 중성미자는 1초에도 100조 번씩 우리의 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중성미자가 다른 물질들과는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죠. ATP로 많이 불리는 아데노신 3인산은 에너지 화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아데노신 3인산이 세포 수준에서의 에너지의 사용 및 저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ATP 합성의 대부분은 세포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포도당의 산화 과정에서는 약 32개의 ATP 분자가 생성되어 이렇게 생성된 ATP는 근육 수축이나 신경 전달 등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 내 세포들은 하루에만 100에서 150몰의 ATP의 가소 분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네요. 고속 원자로를 제외한 원자로에는 중성자 감속제가 요구됩니다. 이 중성자 감속제에는 경수나 중수, 흑연 등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선 핵분열이 진행되는 과정부터 보면 느린 중성자가 핵분열 물질에 충돌하면서 빠른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핵분열이 지속되려면 이러한 중성자들을 감속시켜야 하는데 이때 중성자 감속제가 필요한 것이죠. 제세동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관련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 제세동기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우선 이름만 놓고 보면 제세동기는 말 그대로 세동을 제거하는 기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부정맥의 일종인 무맥성 심실 빈맥이나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때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을 잠깐 멈추게 한 뒤 다시 심장이 제대로 뛰게 해요. 그냥 심장을 리셋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무맥성 심실 빈맥 또는 심실세동 이외의 다른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는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오히려 심실세동과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앉거나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러워지거나 시야가 이상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아마 기립성 저혈압일 겁니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뜨거운 물에 있을 때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기립성 저혈압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앉거나 누워 있을 때는 다리와 발의 정맥에 있는 혈액이 쉽게 심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이 혈액은 심장으로 가기가 힘들어져요. 이렇게 되면 장기나 근육으로 갈 피가 부족해지고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파블로프에게로 많이 알려진 보전적 조건 형성은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파블로프가 개에게 먹이를 줄 때 처음에는 먹이가 바로 앞에 있을 때만 침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먹이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파블로프는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 종을 울리면 처음에는 종소리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는 종소리가 들리면 침을 흘리게 되었죠. 자세히 얘기하면 복잡하긴 한데 이것이 바로 보전적 조건 형성입니다. 빛을 보면 재채기를 하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바로 아추 증후군인데 상염색체 우성 유전자가 일으키는 불발성 태양 증후군을 뜻합니다. 말 그대로 갑자기 햇빛 같은 밝은 빛에 노출되면 재채기를 하게 되는 증후군이죠. 또 아까 말했듯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라서 부모 중 하나가 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면 50% 확률로 자식한테도 유전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직 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후 방출되었습니다. 이 빛은 시간이 지나며 냉각되고 약해져서 지금은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감지되죠. 사실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우연히 발견되었어요. 1965년 두 전파 천문학자의 전파 망원경에 정확한 출처를 모르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 신호는 어디에서든 항상 똑같은 강도로 왔고 그들은 우리 은하 밖에서 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죠. 그렇다면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주는 처음에 밀도도 높고 매우 뜨거웠습니다. 전자가 광자와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빛은 직선으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없었어요. 약 30만 년 뒤 우주는 3000도씨 정도까지 냉각되었고 원자가 만들어져 빛이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었죠. 이 빛의 잔재를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됨에 따라 우주 배경 복사도 같은 과정을 밟았고 지금은 마이크로파 범위에서 감지되는 것이죠.